오늘 흑백 서재에서는 20세기 미술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은 그를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화가이자 가장 막대한 부를 쌓은 예술가.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그 눈부신 캔버스 뒤편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폐허가 숨겨져 있습니다. 피카소는 평생 자신을 미노타우로스에 비유했습니다. 미노타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인 괴물.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 살며 인간을 제물로 잡아먹는 포식자.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카소 자신이 내린 가장 정확하고 잔인한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는 피카소라는 거대한 미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그녀들을 유혹했고 예술이라는 이름의 쇠사슬로 그녀들을 결박했습니다. 7명의 여인, 피카소의 생애를 스쳐 지나간 공식적인 연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명은 정신이 나가 미쳐버렸으며 나머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죽은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영혼을 빨아먹는 흡혈귀였습니다. 그녀들이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녀들이 눈물을 흘릴수록 피카소의 붓끝은 더욱 날카롭게 춤을 췄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에서 그의 걸작들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우는 여인.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화려한 물감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단순한 안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누군가의 찢어진 살점이고 마르지 않는 피눈물이며 끝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간 희생자들의 절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술가의 사생활과 작품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위대한 천재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 인간의 파괴된 삶 위에서 피어난 꽃을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흑백 서재에서는 위대한 천재라는 황금 가면을 벗겨내고 그 뒤에 숨은 늙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가난했던 몽마르트의 세탁선부터 화려했던 남프랑스의 저택까지 92년간 이어진 이 지독한 예술과 광기의 대서사시. 그 피비린내 나는 미로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1904년의 파리.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낭만의 거리가 아닙니다. 가난한 예술가들과 불황자들, 그리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어둡고 축축한 빈민가입니다. 그 언덕 비탈길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기괴한 목조 건물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바토 라부아르, 즉 세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람이 불면 빨래를 넣는 배처럼 삐걱거렸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샜으며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듯 추웠기 때문입니다.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어디선가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소굴, 그 가장 깊고 어두운 방에 23살의 청년 파블로 피카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피카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머리의 노인이 아닙니다. 수처럼 검고 깊은 눈동자, 작지만 단단한 체구, 그리고 세상을 전부 집어삼킬 듯한 굶주린 야망을 품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던 카사게 마스가 자살한 충격으로 그의 캔버스는 온통 푸른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색시대라고 부르는 피카소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물감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캔버스 살 돈을 아끼기 위해 그렸던 그림 위에 덧칠을 하고 또 했습니다. 방 안은 냉동고처럼 추웠습니다. 석탄은 살 돈이 떨어진 날이면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찢어 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신의 혼이 담긴 그림이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언 손을 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피카소는 물을 받기 위해 건물 복도에 있는 수도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과 마주칩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르난도 올리비에, 같은 건물에 사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풍성한 붉은 머리카락, 아몬드 모양의 신비로운 눈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육감적이고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푸른색 우울함 속으로 강렬한 장밋빛 폭풍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것은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납치에 가까웠습니다. 피카소는 그녀를 자신의 좁고 더러운 작업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 방에는 앉을 의자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벼룩과 쥐들이 돌아다녔고 침대는 다리가 부러져 벽돌로 개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페르난드는 그 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카소라는 감옥의 첫 번째 죄수가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사랑은 집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질투심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갈 때면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두려워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차가운 방 안에 그녀를 가둬두고 나간 것입니다. 페르난드는 꼼짝없이 갇힌 채 피카소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모델이 되었고 요리사가 되었고 그리고 밤에는 그의 욕망을 받아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기묘하게도 이 사육과도 같은 동거 생활은 피카소의 예술을 변화시켰습니다. 차갑고 우울했던 캔버스의 푸른색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홍색과 오렌지색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밋빛 시대의 시작입니다. 페르난드의 따뜻한 살냄새가 피카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뜨거웠습니다. 돈이 생기면 싸구려 소시지와 와인을 사서 밤새 파티를 열었고 돈이 없으면 아편을 피우며 서로의 품에서 환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였습니다. 피카소는 그녀의 얼굴을 수없이 그렸고 그녀의 몸을 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에게 여자는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여자는 자신의 예술을 위해 태워야 할 땔감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카소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팔리고 지갑이 두둑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스케치를 태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카소는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난의 냄새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냄새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여자, 페르난드가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녀가 제발 떠나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페르난드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이 남자의 열정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결국 1912년 장밋빛 시대가 저물어 가던 무렵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피카소는 그녀와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캔버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캔버스를 채워줄 새롭고 더 싱싱한 먹잇감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페르난도 올리비에. 그녀는 피카소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 가장 먼저 휘말려 들어간 꽃잎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들어 버려진 꽃잎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이 비극이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연쇄 파괴의 고작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세탁선의 낡은 문이 닫힙니다. 피카소는 짐을 쌉니다. 가난했던 몽마르트를 떠나 더 넓고 화려한 몽파르나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피카소의 두 번째 재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죽음조차 외면당했던 비운의 여인,
에바 구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12년, 피카소는 몽마르트의 낡은 세탁선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빵 껍질을 주워 먹던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 있었고 그의 이름은 파리 예술계 핫 이슈였습니다. 그는 몽파르나스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페르난드 올리비에라는 강렬하고 뜨거웠던 장미꽃을 버리고 말이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여자는 에바 구엘이었습니다. 그녀는 페르난드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습니다. 페르난드가 야생화처럼 억세고 화려했다면 에바는 온실 속의 제비꽃처럼 작고 여렸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했고 몸집은 아이처럼 작았습니다. 피카소는 그녀의 그 작고 연약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본명 대신 마 졸리, 나의 예쁜이 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의 가사이자 그녀를 향한 피카소의 애칭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캔버스 하단에 마 졸리라는 글자를 크게 적어 넣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이 시기, 피카소의 예술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체주의라고 부르는 현대 미술의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물은 해체되었고 원근법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쪼개졌습니다. 세상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며 미쳤다고 욕하거나 천재라고 경악했습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에바 구엘은 피카소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난해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그의 곁에서 차를 끓이고 물감을 정리했습니다. 피카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맹세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바스러졌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유럽 정체가 거대한 참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집 안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에바 구엘이 쓰러진 것입니다. 병명은 결핵 혹은 암이라고도 전해집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예쁜 몸은 급속도로 말라갔습니다. 창백했던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 그녀의 하얀 손수건을 붉게 적셨습니다. 이때 피카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던 여자가 죽어가는데 그는 헌신적으로 간호했을까요? 아니요. 피카소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귀찮고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피카소는 병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생명력이 꺼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창작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에바가 많이 아파. 그래서 내 삶이 지옥 같아. 그녀의 병 때문에 내가 우울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보십시오. 그의 주어는 언제나 나였습니다. 에바가 아픈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에바가 아파서 내가 불편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에바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병실,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에바는 홀로 죽음과 싸웠습니다. 피카소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보다 창밖을 보거나 스케치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병든 연인의 앙상한 광대뼈와 움푹 패인 눈두덩이를 관찰했습니다. 그 처참한 육체의 붕괴 과정을 눈으로 기록했습니다. 1915년 12월 14일 결국 에바 구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녀의 죽음은 신문기사 한 줄 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30살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도는 짧았습니다.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는 에바가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꾸렸습니다. 이 우울하고 칙칙한 파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실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때마침 친구 장 콕토가 그를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로마로 가자. 그곳에서 러시아 발레단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거야. 로마. 태양과 고대 유적과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 피카소는 주저하지 않고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에바의 무덤에 꽃이 시들기도 전에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리의 풍경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 졸리, 나의 예쁜이.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무대, 새로운 명성, 그리고 로마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여자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피카소에게 사랑은 자신의 예술을 위한 연료였습니다. 다 타버린 연료는 미련 없이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피카소는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동시에 그를 숨막히게 할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황금 감옥에 갇힌 발레리나 올가 코클로바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17년 전쟁의 포화가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피카소는 로마의 따뜻한 태양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러시아 황실 발레단을 만납니다.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춤추는 무용수들 사이로 한 여자가 피카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올가 코클로바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피카소가 만났던 거리의 여자들이나 모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장군의 딸이었습니다. 태생부터 귀족이었고 몸짓 하나하나에 기품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고고한 성녀처럼 보였습니다. 정복욕. 피카소를 움직인 것은 사랑보다는 저 고고한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수컷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가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1918년 두 사람은 파리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난한 스페인 출신의 화가가 상류사회의 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살림은 파리의 부촌 라보에티 거리의 호화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은 최고급 가구와 하인들로 채워졌습니다. 피카소는 이제 작업복 대신 말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올가는 피카소를 완벽한 신사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식사 예절을 지적했고 옷차림을 단속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보헤미안 예술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걸맞은 품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피카소는 이 놀이를 즐겼습니다. 가난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삶,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시선, 그것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생마를 마구간에 가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카소는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거실, 교양 있는 대화,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아내, 그 모든 것이 피카소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친구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턱시도를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이 집은 박물관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올가는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파격적인 그림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사람을 괴물처럼 그려요? 나를 좀 더 예쁘게, 귀족적으로 그려줄 순 없나요? 그녀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피카소의 반항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다시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일부러 바닥에 담뱃재를 털었고 올가가 아끼는 가구 위에 물감 묻은 붓을 던져놓았습니다.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가는 소리를 지르며 히스테리를 부렸고 피카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방문을 잠갔습니다. 이때부터 피카소의 캔버스 위에서 올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초기,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려졌던 올가의 초상화는 점점 기괴하게 뒤틀려 갔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괴물, 혓바닥이 칼처럼 뾰족한 마녀.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저주이자 살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올가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유는 러시아 귀족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수치였고, 무엇보다 피카소라는 거대한 배경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이혼할 경우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줘야 했습니다. 돈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피카소는 자신의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쇼윈도 부부로 전락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상류층 부부였지만 그 집안은 냉랭한 전쟁터였습니다. 피카소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어줄 새로운 숭배자가 절실했습니다. 아주 어리고 아주 멍청하고 자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은 여자. 1927년에 어느 비 오는 날, 피카소는 백화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나이 17, 마리 테레즈 발테르였습니다. 이제 피카소는 올가 몰래 이중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가장 순수했던 소녀가 가장 타락한 예술가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1927년 1월 8일, 파리의 겨울비가 매섭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 근처 화려한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앞은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검은 우산의 물결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누군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45살의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올가와의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그는 거리로 나와 젊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테레즈 발테르, 고작 1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과는 거리가 먼 소녀였습니다. 수영과 등산을 좋아하고 건강한 육체와 밝은 금발머리를 가진 그저 평범하고 싱그러운 아이였습니다. 회색빛으로 죽어가는 파리 거리에서 그녀 혼자만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본능적으로 끌렸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수컷이 가장 싱싱한 암컷을 보았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얼굴을 가졌군요. 나와 함께라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피카소요. 피카소는 자신의 이름이 만능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피카소요? 그게 누군데요? 그녀는 피카소를 몰랐습니다. 미술관보다는 수영장이 익숙한 그녀에게 피카소는 그저 치근덕거리는 늙은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자신을 모른다는 그 사실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백지였습니다. 올가처럼 자신을 가르치려 들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피카소는 끈질기게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서점으로 데려가 자신의 그림이 실린 책을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했습니다. 순진했던 17살 소녀는 이 유명한 아저씨의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 인생을 망칠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고 그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관계가 들통나면 피카소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 비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리 테레즈를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는 올가의 눈을 피해 매일 밤 그 비밀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피카소만의 낙원이었습니다. 마리 테레즈에게서는 올가에게서 맡을 수 없었던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한 바닐라 향기, 그리고 가짠 우유 같은 젖 비린내. 피카소는 그녀의 젊음을 폭식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옷을 벗으라면 벗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에게 그녀는 말 잘 듣는 애완동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시기 피카소의 그림은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직선과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곡선과 화려한 원색이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유명한 작품 꿈을 보십시오. 고개를 젖히고 잠든 여인의 풍만한 육체, 그 평화롭고 에로틱한 분위기, 그 모델이 바로 마리 테레즈입니다. 세상은 그 그림을 보며 피카소의 색채 감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착취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사회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피카소라는 태양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피카소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가 와서 자신을 만져주고 그려주어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루밍, 길들임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녀의 멍청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책을 읽지 않아서 좋아. 그녀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 그저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짐승 같아서 편해. 하지만 그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었고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젠가 그가 올가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헛된 희망이 그녀를 10년 넘게 그 어두운 방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 테레즈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피카소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피카소가 온전히 내 남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그녀의 몸이 변하고 그녀가 더 이상 싱싱한 소녀가 아니게 되는 순간 피카소의 눈길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릴지를 말입니다. 바닐라 향기는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현실의 비릿한 기저귀 냄새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냄새나는 현실을 가장 싫어하는 남자였습니다. 1935년 9월 5일, 비밀 아파트의 침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리 테레즈가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마야. 28살의 마리 테레즈는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과 피카소를 영원히 묶어줄 밧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피카소가 올가와 이혼하고 자신을 정식 부인으로 맞아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분명 아이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은 그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는 올가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피카소의 전 재산을 압류하고 그 절반을 올가에게 주라고 판결할 기세였습니다. 피카소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여자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그림과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올가는 법적인 아내로 남았고 마리 테레즈와 딸 마야는 어둠 속에 숨겨진 두 번째 살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이한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일주일을 철저하게 쪼개서 썼습니다. 평일에는 올가와 냉전 중인 본가에서 지내거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딱 이틀만 마리 테레즈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리 테레즈의 삶은 이 이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머지 닷새 동안 그녀는 감옥 같은 아파트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 기저귀를 갈고 창밖을 내다보며 피카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마리 테레즈를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참 편리해.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야. 아무리 기다리게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 그녀는 나에게 휴식 같은 여자야. 휴식. 그 말은 잔인합니다.
피카소에게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지친 뇌를 잠시 쉬게 하는 안락의자였던 것입니다. 피카소는 이 시기에 잠자는 여인을 소재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마리 테레즈는 항상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 그림을 보며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녀가 잠들어 있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고독과 불안을 잊기 위해 그녀는 꿈속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녀는 피카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외로움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피카소가 올 때면 가장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그 변함없는 미소에 점점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너무 단순해. 그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영과 아이 키우는 이야기뿐이야. 바닐라 향기는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현실의 젖 비린내와 생활의 냄새가 채워졌습니다. 피카소는 자극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난해한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반박하며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지적인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냥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잡힌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먹이를 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마리 테레즈가 아이를 안고 창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카소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카페 되마고. 그곳에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카소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인 만남, 도라 마루와의 충돌을 목격하러 가야 합니다. 순종적인 여인에게 질린 괴물이 자신과 똑같은 괴물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36년 파리의 공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머물렀던 곳은 마리 테레즈의 젖냄새와 달콤한 바닐라 향기가 감돌던 은밀한 침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은 지성과 허영, 그리고 예술적 광기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생제르멘 데프레의 거리입니다.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유럽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예술가들은 카페에 모여들어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세상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전설적인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 되마고.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시인 폴 엘리아르가 시를 읽고 있을 때 구석진 테이블에 피카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기묘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라 마르. 그녀는 앞서 보았던 페르난드나 마리 테레즈와는 전혀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 않았고 무식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이자 당당한 사진작가였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갑고 지적인 눈동자. 그녀는 아름답다기보다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아주 기이하고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었죠. 손가락을 쫙 펴고 그 사이를 날카로운 잭나이프로 빠르게 찍어내리는 게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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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칼끝이 나무 테이블에 박히는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보는 사람들의 심장은 조여옵니다. 피카소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마리 테레즈의 부드러운 살결이 아니라 저 날카로운 쇠붙이와 긴장감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칼날이 실수로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검은 장갑 위로 붉은 선혈이 꽃잎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지혈을 하기 위해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라마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색채에 매료된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피카소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흥분인 동시에 자신과 대등한 맹수를 만났다는 전우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여자는 나의 파괴적인 본능마저도 예술로 받아들일 것이다. 피카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모국어, 프랑스라는 타지에서 듣는 고향의 언어는 두 사람을 순식간에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장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장갑을 내게 주시오. 도라마르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에 젖어 축축해진 장갑을 벗어 마치 전쟁터의 전리품처럼 그에게 건넸습니다. 피카소는 그 장갑을 집으로 가져가 유리 진열장 안에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이 기이한 만남은 피카소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리 테레즈가 그에게 육체적인 안식과 평화로운 잠을 주었다면 도라마르는 그에게 지적인 자극과 날선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피카소는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리 테레즈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아기 기저귀 냄새에 질려가던 참이었죠. 그에게는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예술론을 이해하고 때로는 반박하며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지적인 파트너 말입니다. 도라마르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그림을 해석할 줄 알았고 그의 정치적인 성향에 동조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가학적인 성향을 받아낼 수 있는 피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거울이었습니다. 피카소의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과 우울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녀는 온몸으로 흡수하고 반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도라마르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녀는 피카소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그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피카소의 광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카소는 그녀를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도라마르의 지성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을 꺾어 놓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도라마르 앞에서 마리 테레즈 이야기를 꺼내며 비교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참 착한데 그녀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도라마르는 질투에 미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투는 마리 테레즈처럼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했고 따졌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녀가 울 때마다 피카소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 눈물로 번진 화장, 고통으로 뒤틀린 인매. 피카소는 그 표정에서 시대의 아픔과 인간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라마르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그 표정이 딱 좋아. 울어. 더 크게 울어봐. 그는 우는 그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보았던 그 유명한 우는 여인, 연작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도라마르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카소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지성인의 절규였습니다. 피카소는 이제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금발의 순종적인 마리 테레즈, 다른 한쪽에는 흑발의 지적인 도라마르. 그는 이 두 여자를 한날 한시에 자신의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업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그 장면.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 아수라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피 묻은 장갑으로 시작된 이 사랑이 얼마나 처참하게 찢어지는지. 그랑 오기스텐 거리에 있는 피카소의 작업실입니다.
먼지 쌓인 마룻바닥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피카소가 의도적으로 불러들인 두 명의 희생양입니다. 한쪽에는 갓 태어난 딸 마야를 안고 있는 마리 테레즈.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날선 표정의 도라마르.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그는 이젤 앞에 앉아 마치 남의 집 구경을 하듯 무심하게 붓을 놀리고 있습니다. 마리 테레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사람의 아이가 있어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당신이 나가요. 도라마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원해. 너처럼 무식하게 빵이나 굽는 여자가 아니라고. 말싸움은 곧 거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고상한 지성인이라던 도라마르도 순종적인 천사라던 마리 테레즈도 질투라는 괴물 앞에서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굽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핥히어집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말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공경에 처한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발견한 예술가의 광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계속해, 더 격렬하게. 그 엉겨붙은 팔다리의 곡선이 아주 아름답군. 피카소에게 두 여자의 고통은 그저 캔버스를 채울 훌륭한 조형적 소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승자는 없었습니다. 두 여자는 찢겨진 마음을 안고 돌아갔지만 피카소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가장 강렬한 추억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라마르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카소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피카소라는 늪에 깊이 잠겨버렸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피카소는 우는 그녀를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도라마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얼굴 앞에 캔버스를 들이밀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금 그 표정이 완벽해. 고통스러워하는 네 얼굴이 예술이야.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는 여인 연작입니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눈물은 세모처럼 날카롭게 뺨을 파고들고 손수건을 쥐어뜯는 입가는 고통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색채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시퍼런 멍과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도라마르의 초상이자 피카소가 그녀에게 가한 정신적 고문의 기록이었습니다. 때마침 조국 스페인에서 비극이 터졌습니다. 나치 독일이 게르니카를 폭격하여 수천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거대한 벽화 게르니카에 쏟아부었습니다. 도라마르는 이 위대한 작업의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작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게르니카의 탄생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게르니카 속에도 도라마르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 왼쪽을 보십시오. 죽은 아이를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그 여인. 그 얼굴의 모델이 바로 도라마르였습니다. 피카소는 도라마르가 흘리는 개인적인 슬픔의 눈물을 전쟁이 가져다준 인류의 비극으로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도라마르는 피카소의 뮤즈였지만 동시에 피카소라는 재단에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카소의 학대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림도 못 그리는 게 무슨 예술가야. 사진 따위는 예술이 아니야.
그의 가스라이팅에 도라마르는 카메라를 버리고 붓을 들었지만 천재 앞에서 그녀의 그림은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정신은 유리처럼 깨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도라마르는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전기 충격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몸이 튀어오르는 고통을 겪으며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피카소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라의 눈물은 이제 너무 짜. 지루해. 피카소는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녀의 눈물을 사랑했던 거지. 우는 여인은 캔버스 속에 영원히 남았지만 현실의 도라마르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후 죽을 때까지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긴 한마디는 섬뜩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피카소 다음에는 오직 하느님뿐이다. 피카소라는 절대적인 신을 겪은 그녀에게 다른 인간 남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1943년 5월, 독일군이 점령한 파리의 봄은 유난히도 잔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생제르멘 데프레의 식당, 르 카탈랑. 그곳 구석진 테이블에 61살의 늙은 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의 곁에는 이미 영혼이 부서져 버린 여인, 도라마르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눈은 도라마르가 아닌 옆 테이블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두 명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중 한 여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21살의 법대생이자 화가 지망생, 프랑스와즈 진로였습니다. 그녀는 눈이 부시게 젊었고 동시에 서늘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피카소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늙고 지친 육체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줄 싱싱한 재물.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체리 한 사발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들은 그림을 그린다고 들었어? 내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나? 보통의 여자라면 당대 최고의 거장 앞에서 숨이 멎었을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즈 진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카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것은 거절도 승낙도 아닌 대등한 거래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당돌한 태도가 피카소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40살의 나이 차이, 할아버지와 손녀뻘인 이 기이한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와즈는 앞선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페르난드처럼 가난하지 않았고 마리 테레즈처럼 무지하지 않았으며 도라마르처럼 신경질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고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아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녀는 피카소를 사랑했다기보다 피카소라는 거대한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을 감행하여 피카소의 동거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남프랑스의 지중해로 떠났습니다. 눈부신 태양과 코발트빛 바다. 그곳에서 피카소의 예술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피카소는 그녀를 꽃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태양처럼 둥글게 그리고 머리카락을 잎사귀처럼 표현했습니다. 두 아이인 클로드와 팔로마가 태어났고 그들은 해변에서 뛰놀며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위장이었습니다. 낙원처럼 보이는 그곳은 사실 프랑스와즈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피카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폭군이었습니다. 임신한 프랑스와즈에게 차라리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악담을 퍼붓고 아이를 낳은 그녀에게 몸매가 망가졌다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 여신 아니면 현관 매트. 너는 이제 내 발을 닦는 매트야. 이전의 여자들은 이 말에 무너졌습니다. 울고 매달리고 자해하며 피카소의 인정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즈는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돌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의 폭언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매트가 싫으면 당신이 나가면 되잖아요. 피카소는 당황했습니다. 내 말에 상처받지 않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너는 괴물이야.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괴물 곁에 살려면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1953년 9월, 프랑소아즈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짐 가방을 꾸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카소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떠나? 누구도 피카소를 버릴 순 없어. 프랑소아즈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 섞인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화가일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쓰레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을 쓰레기장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피카소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여자에게 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내가 미술계에서 너를 매장시켜 버릴 거야. 실제로 피카소는 비열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모든 갤러리에 압력을 넣어 프랑스와즈의 그림을 전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피카소와의 생활을 폭로한 회고록을 출간하여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와즈 진로. 그녀는 피카소의 수많은 여자들 중 유일하게 제 발로 걸어나간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미치지도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으며 가난하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괴물은 꽃을 꺾으려 했지만 그 꽃은 뿌리가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사자는 아직도 사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그 시기에 피카소는 또다시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자신을 떠난 프랑소아즈에게 복수라도 하듯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조용한 마지막 재물을 찾아냅니다. 1953년, 프랑소아즈가 떠나고 난 뒤 피카소의 제국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72의 노인은 남프랑스 발로리스 도자기 공방에서 홀로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등 뒤에 흐르는 공기는 쓸쓸했습니다. 평생 여자를 갈구해온 그에게 고독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27살의 도자기 판매원 자클린 로크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미인도 아니었고 도라마르처럼 똑똑하거나 프랑소아즈처럼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고 조용하고 마치 수도녀처럼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피카소가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기이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를 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피카소는 살아있는 신이자 거역할 수 없는 태양왕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태양왕이시여. 그것은 연인의 애칭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숭배에 가까웠습니다. 피카소는 이 낯선 헌신에 매료되었습니다. 프랑스와즈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그의 자존심을 자클린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클린을 위해 집 담벼락에 거대한 태양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올가 코크로바가 죽은 뒤 오랫동안 비어있던 법적 배우자의 자리를 이 조용한 여자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피카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클린은 피카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이자 간호사였고 동시에 가장 엄격한 문직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가 사는 저택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피카소의 옛 친구들이 찾아와도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작업 중이십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피카소의 자식들조차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야도 클로드도 팔로마도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세상은 자클린을 악녀라고 불렀습니다. 늙은 거장을 감금하고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자클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피카소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피카소가 밥을 먹을 때까지 숟가락을 들고 서 있었고 그가 잠들 때까지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피카소는 그런 그녀를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무려 400점이 넘는 자클린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여인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자클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도라마르처럼 울지도 않고 프랑스와즈처럼 웃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쪼그리고 앉아있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강렬합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개처럼 말입니다. 피카소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끔찍이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점씩 미친 듯이 그려댔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예술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자클린은 그 공포마저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바깥 세상의 불길한 소식들이 피카소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저택 안은 고요한 침묵의 제국이었습니다. 시계 소리와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 거대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1973년 4월의 어느 날, 폭설이 내린 듯 하얀 침대 위에서 92살의 피카소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역시 자클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신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숭배했습니다. 피카소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자클린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 자클린은 피카소의 전처, 소생 자녀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막아버렸습니다. 나의 주인님을 보낼 자격이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그녀는 피카소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월 15일이 되면 피카소의 이름이 적힌 달력을 찢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사람들은 피카소가 죽었으니 그녀가 자유를 찾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자클린은 태양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림자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피카소가 죽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피카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피카소라는 신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1973년 4월 8일, 프랑스 묵행의 저택에서 거대한 심장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9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욕망과 창작의 피를 뿜어내던 엔진이 꺼진 것입니다. 세상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문들은 일제히 대서투필했습니다. 20세기 미술의 제왕이 떠났다. 현대 미술의 태양이 졌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부고기사 뒤편에서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카소가 남긴 것은 수만 점의 그림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철저하게 파괴된 인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던 날, 피카소가 묻힌 보브나르그 성 앞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야, 클로드, 팔로마, 피카소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파블리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6주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차가운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자클린 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은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돌아가시오. 자클린은 피카소의 시신을 독점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식들의 조문조차 거부한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빗소리에 묻힌 그들의 목소리는 성 안으로 닿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피카소의 첫 번째 손자, 파블리토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쫓겨난 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피카소 가문의 수치인가? 나는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파블리토는 락스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독한 액체가 식도를 태우고 위장을 녹여버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피카소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석 달 동안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2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피카소의 장례식은 손자의 장례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천재의 죽음이 어리고 여린 생명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카소가 떠나고 4년 뒤 1977년의 어느 가을날 평생을 피카소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 마리 테레즈가 집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피카소를 만난 17살 그 순간부터 오직 그를 위해 숨을 쉬어온 여자였습니다. 피카소가 없는 세상에서 그녀는 숨을 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목을 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저승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68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뒤 우리가 앞서 보았듯 자클린마저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보십시오. 이 처참한 풍경을. 한 명의 천재가 탄생하고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필요했는지를. 피카소는 미노타우로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로 속에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의 영혼을 먹이 삼아 예술을 살찌웠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두고 법정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림의 소유권을 두고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피카소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들, 꿈, 거울 앞의 소녀, 우는 여인. 관람객들은 그 그림 앞에서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색채가 너무 아름다워요. 구도가 천재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캔버스 뒤에 발려져 있는 것이 물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찢어진 살점과 마르지 않는 눈물이라는 것을.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에서 시작된다. 그는 평생을 파괴했습니다. 기존의 화풍을 파괴했고 원근법을 파괴했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 파괴의 대가로 인류는 입체주의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폐허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긴 미로를 지나왔습니다. 가난한 세탁선에 곰팡이 핀 다락방에서 시작해 화려한 묵행의 저택까지 열정과 낭만으로 시작해 파멸과 죽음으로 끝난 이 거대한 서사시를 돌아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세상은 그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미술사의 흐름을 단신으로 뒤바꾼 혁명가,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 그의 붓끝에서 현대 미술이 탄생했다는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신의 발밑에 질비한 시체들을 말입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으로 사람들을 사냥했습니다. 순진했던 페르난드의 청춘을 갉아먹었고 병든 에바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올가의 자존심을 짓밟아 미치게 만들었고 마리 테레즈의 순정을 착취했습니다. 도라마르의 지성을 조롱하며 눈물을 쥐어짰고 자클린을 침묵의 감옥에 가두어 질식시켰습니다.
그가 죽인 것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죽였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내면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뱀파이어였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생명력과 감정을 빨아먹어야만 창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흡혈귀. 그가 캔버스에 바른 붉은 물감은 단순한 안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흘린 피눈물이자 자식들이 토해낸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술관에 가서 그가 남긴 그림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아비뇽엔의 처녀들의 파격적인 형태에 전율하고 게르니카의 압도적인 비극미에 숙연해집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 뒤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피카소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버리고 영원한 예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나쁜 남자였고 나쁜 남편이었으며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이 모순, 이 불편한 진실, 이것이 바로 피카소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남긴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만약 그가 성인 군자처럼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의 걸작들을 볼 수 없었을까요? 타인의 고통을 먹이로 삼지 않았다면 그의 천재성은 시들어 버렸을까요?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겨진 그림은 그저 고요하게 빛날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은 피카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바꾼 영웅입니까? 아니면 붓을 든 괴물입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만들어낸 그 강렬한 파장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를 욕하면서도 그의 그림 앞에서는 발길을 멈춥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와 닮은 모순이 숨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움을 탐하면서도 도덕을 지키고 싶은 욕망, 파괴하고 싶으면서도 사랑받고 싶은 본능. 피카소는 그 인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울을 덮을 시간입니다. 미로의 출구는 열려 있습니다. 부디 이 지독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지만 상처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서재였습니다.